전 세계 시청자들이 편견 없이 믿고 보는 방송 파보세. 오늘도 파보세 상징 이진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제재에 들어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네, 오늘은 그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요. 이러한 조치가 중국 반도체 기업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화해의 사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미국과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유럽의 사례를 보아서 사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앞으로 미칠 영향이 크지만 반도체 전쟁이 앞으로는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서열이라든지 세계 그 경제 패턴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치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네. 기사는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네, 기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기술 수출 통제로 타격을 주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포함해서 9기사와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지난 10월 7일 중국으로 이제 첨단 반도체 그리고 생산기계 수출을 이제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미국이 첨단 반도체 및 생산기계를 중국에 판매할 때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실상 금지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적자를 포함해서 미국의 영주권자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미국 기업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 다 포함해서 미국인들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강력한 거는 미국 정부가 포린 다이렉트 프로덕트 룰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요. 이 룰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 화웨이를 제재할 때 적용된 룰입니다. 미국의 기술, 기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도 이러한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강력한 조치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뒤에도 이제 이진수 교수가 화웨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조치 때문에 화웨이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10월 10일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이제 경쟁자로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이러한 그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직후에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을 경쟁자로 당연히 규정을 했고요. 이를 분석한 포린 팔러스 칼럼에 보면은 이렇게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치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봐서는 중국이 직접 미국에 보복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 조치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경쟁국에 기술 수출 통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 미소 냉전 시대에 이러한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그 포린 팔러스 다른 칼럼에서는 그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에 대한 그 핵심 정책에 기술 수출 통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소련이 기술적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 통제 조치가 있었고 이번에 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금지하는 조치는 이러한 그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한 정책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국가 간 경쟁에 대해서 이제 아주 탁월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칩워라는 책이 지난 10월에 발간이 됐는데 그 책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주 타이밍이 딱 맞게 10월에 발간이 됐는데요. 그 이 책에 의하면은 현재 그 세계 반도체 산업에는 세 중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인 ASML.
세 번째는 첨단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두 개 기업, 대만 기업인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이 이렇게 있겠는데, 이 중에서 외국 기업이 이제 ASML, TSMC 그리고 삼성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들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원천 기술이 없이는 장비 및 반도체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을 하는 외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생산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번 조치가 매우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네덜란드, 뭐 우리나라, 일본, 대만 뭐 이렇게 미국하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내막을 보면 원탑은 미국인 거죠, 그냥. 뭐 반도체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관련돼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순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뭐 함께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미국이 강력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반도체를 둘러싸고 이제 과거의 경쟁. 네. 이 책에서 아주 재밌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관련돼서 네. 1980년대 미국하고 일본이 치열하게 반도체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 일본의 그 가격 낮게 아주 품질이 높은 그 D램을 생산하는데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를 이제 파트너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을 그렇죠. 그 당시에 파트너로 삼아서 일본보다 더 저렴하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네. 이런 기업으로 파트너를 삼았고요. 이것이 향후에 삼성이 현재와 같은 반도체의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네. 흥미로웠고요. 또 이제 ASML 네. 현재 그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독점하는 네. 그런 기업인데 이 ASML이 이제 1980년대 말에 설립이 됐는데 네. 이때도 역시 미국의 선택이 큰 영향을 주었는데 ASML이 당시에 이제 인텔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인텔이 ASML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경쟁자인 일본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또 에피소드가 있고요. 마지막 에피소드로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그 조치, 중국에 대한 조치와 이제 연결이 되는 텐데 미소 냉전 시에 그 소련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제 쫓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하고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1980년대에 다다라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한 5년 정도까지 벌어졌고요. 이러한 기술 격차가 군사력의 차이까지 발생하게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사례였고 이런 게 아마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관련돼서 금지 조치를 하는 배경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그 반도체 파트너로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래왔던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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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 그리고 또 산업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미국 정부가 이제 화웨이 네, 트럼프 정부 때 네. 이제 그런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화웨이가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도체 조치를 하기 이전에 세계적인 통신업체였던 화웨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재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 유형의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돼서 화웨이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화웨이 경우에는 그 2021년 매출액이 2020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지금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30%가 좀 넘었었는데 현재는 약 2%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숫자로 보면은 뭐 아주 큰 감소로 보이진 않지만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거의 뭐 지금 맥을 못 치고 있고요. 네. 주로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그리고 첨단 성능보다는 가격이 우선인 개도국 시장에서 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미국 정부의 제재 이후에 화웨이가 세계의 선두 기업으로서의 그 경쟁력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니까 이제 화웨이가 통신 장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자동차라든지 다른 기업으로 진출하겠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궁여지책도 내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기업으로서는 뭐 탈출구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중국을 제재하면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 네, 이런 제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뭐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이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과 산업만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게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에도 역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별 상황이 사실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증가했던 반도체 수요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 또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다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퍼져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조치를 함으로써 또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의 그 어떤 그 수입이 감소를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이 약 3.5조 달러였는데 현재는 약 2조 달러로 1.5조 달러 감소한 것이 아주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지만수 박사가 얘기했지만 홍콩까지 포함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수입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감안한다면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지만 네. 어찌됐건 그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은 이제 견제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이제 경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 SK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지금 불확실성이 크니까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뭐 반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정부 조치에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당분간 1년간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 너무 불확실하니까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 고위 임원이 1년 후에 상황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철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지만수 박사는 한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독일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럽의 이제 경제적으로 리더이면서 네. 또 그러면서도 미국 주변 국가들의 관계도 잘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독립성도 유지하면서 또 네. 뭐 관계도 나쁘고 않고 이제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독일 예가 좀 궁금합니다. 네, 독일이 이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많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그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 중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유럽에서 약진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과 유럽이 이제 가장 큰 시장으로 돼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유럽과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독일 입장에서도 역시 그럴 필요가 있는 게 되겠죠. 독일이 근데 중국 시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네, 이제 중국이 커 나가면서 독일이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국 기업과 아무래도 같이 공유하면서 중국 요구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쟁자들이 이제 커지니까 아무래도 경쟁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독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1 수입국, 그 다음에 수출국으로서는 제2 수출국이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있지만은 독일로서는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그렇죠. 되겠거든요. 그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이제 지금 주도적으로 중국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일이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역시 그 중국의 약진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중국의 경쟁 기업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유럽 기업들이 좀 반사적인 이익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독일이 그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돼서 독일의 숄츠 총리가 11월 4일 날 폭스바겐, BMW CEO 등 다수의 독일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 공을 들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 유럽의 정상이 이렇게 기업인들하고 다른 이제 나라 그 정상하고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그 중국과 미국 갈등하는 가운데 독일 총리가 직접 간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 상징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에서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해서 아마 그 굉장히 논의 구조가 비민주적으로 가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정들을 많이 내릴 거라는 비판을 하면서도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진핑 만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뭐 있는 것이죠. 네, 네. 더 쉬운 게 시진핑만 만나면 된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결정이 더 시진핑 쪽으로 될 테니까 말이죠. 후진타오 끌려가는 거 보세요. 네. 네. 파보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